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과 그들이 생산해내는 가치의 차이는 곧 수익으로 이어진다. 만약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해낸 가치를 임금으로 모두 가져간다면 수익은 없을 것이다. 결국 자본 투자자들은 수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부가가치 생산자로 만드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하루에 5천원어치의 생산물을 만드는 사람에게 고효율의 기계, 짜임새 있는 조립공정, 빈틈없는 매뉴얼을 제공하면 그가 생산해내는 가치를 5배, 20배, 1000배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의 목표는 경쟁력 있고 말 잘 듣는 수많은 노동자를 최대한 싼 값에 고용하는 것이다. 임금 1000원을 지급하고 수익 5천을 얻을 수 있다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1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면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다. 과연 이런 방식에 문제는 없을까? 분명한 것은 자신보다 더 싼 값에 더 능력 있는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생산성이 좋은 기계를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더 빠른 지름길을 찾아낼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소비자들은 저가 상품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유하고 독특하며 인간적인 것에 열광한다. 물론 저렴한 상품으로 반짝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인간성과 리더십이다. 예컨대 미국의 대형 식료품 전문 매장 트레이더조에서는 절대 물건을 싸게 팔지 않는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 새로운 개발 상품, 쇼핑하는 재미가 어우러져서 소비자들이 계속 찾게 만든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며 물건을 사던 사람들조차 트레이더조를 찾는다. 무엇보다 저가 전략은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가격만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기업의 충성 고객이 되지 않는다. 그들을 잡으려면 가격을 더 낮추는 수밖에 없다. 일하는 직원들이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찾아오면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더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기계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남는다. 더욱 평범하게, 더욱 표준에 가깝게, 더욱 값을 낮춰 이기는 것이다. 또는 더 빠르게, 더 독특하게, 더 인간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언제든 소모하고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 100년 전쯤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시스템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지금도 굴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간은 낭비되고 지갑은 홀쭉해지고 귀에는 날아갈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빨리 깨우쳐야 하며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삶을 지배했던 시스템의 기본 공식은 간단하다. 맡은 일을 하라. 시간 맞춰 출근하라. 열심히 일하라. 상사의 말을 들어라. 참아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라.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기다.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실이다. 당신은 지금껏 사기를 당한 것이다. 거대한 사기극에 동참하기 위해 길지도 않은 인생에서 그 많은 세월을 팔아남긴 것이다. 이 사기극에서 개인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 게임 속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면 깊은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게임은 끝났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멋진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케니컬 터크 법칙. 어떤 프로젝트는 아주 작고 예측할 수 있는 파편으로 쪼갤 수 있다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성취할 수 있다. 지미 웨일즈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위키피디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아무 대가 없이 일했다. 그리고 결국 위키피디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백과사전이라 불리던 브리테이커를 무너뜨렸다. 1770년부터 출간된 브리테니커는 정규직 편집자만 10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에서 만들고 있다. 지난 250년 동안 백과사전을 만들고 편집하는 데 들어간 돈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다. 반면 위키피디아는 브리테니커보다 몇 배 더 방대하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이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 1,000명이 팀을 이룬다고 해도 사실상 해낼 수 없는 일이다. 위키피디아는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임무를 한 문장 또는 한 문단 쓰기 프로젝트로 쪼개는 방식인 미케니컬 터크 법칙을 최대한 활용했다. 미케니컬 터크 법칙? 전문가라고 불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을 주어 매달리지 않고 지식을 가진 수백만 사람들이 느슨하게 결합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완성하는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을 느낀다. 미케니컬 터크란 브리테니커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해에 탄생한 체스를 두는 컴퓨터의 이름이다. 볼프강 폰 캠펠렌이 발명한 미케니컬 터크는 사실 컴퓨터가 아니었다. 체스를 아주 잘 두는 사람이 작은 통에 숨어서 마치 컴퓨터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다. 아마존닷컴은 사람이 들어있는 컴퓨터라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해 아마존 미케니컬 터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일거리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달려들어 그것을 갈기갈기 물어뜯어 완수한다. 그것은 분명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개인적인 접촉도 없고 보수도 매우 작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마치 체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인간과 같다. 누구인지 서로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은 모두 일을 해낸다. 예컨대 존 얀치는 나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 나서 미케니컬 터크 사이트에 자막을 입히는 작업을 맡겼다. 웹사이트에서는 40분 정도 녹음된 소리 파일을 작은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작업 게시판에 다시 등록했고 곧바로 익명의 노동자들이 달려들어 녹음 조각들을 각자 가져가 글로 받아 적었다. 자막 파일을 완성시키는데 겨우 3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자막을 입히는 작업은 보통 1분에 2,000원 정도 비용을 써야 한다. 40분짜리 인터뷰 파일을 자막 전문가에게 맡겼다면 8만 원 정도 들었을 것이다. 미케니컬 터크 사이트를 이용하면 1분에 500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1분에 190원을 준다. 1시간짜리 자막을 넣는다고 해도 12,000원도 채 벌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모두 영어로 말하고 쓸 줄 알고 타이핑할 줄 알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널려 있다. 8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미케니컬 터크를 통해 2만 원짜리로 둔갑했다. 비용은 4분의 1로 줄고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다. 인터넷은 그동안 화이트 칼라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유가 비슷한 단순 노동으로 바꿔놓았다. 건물을 혼자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벽돌 하나를 제자리에 올려놓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 내가 만약 기업주라면 자신들의 직원들이 미케니컬 터크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바로 지금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그럴 수 있다. 정말 그런 곳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단 말인가. 호환성이 추구하는 목표. 어디에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류의 끝없는 열망은 1765년 프랑스의 장 바티스트 그리보발 장군으로부터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는 부품을 서로 바꿔 끼울 수 있는 머스킷총을 보급하면 수리 비용은 물론 제작 비용도 절감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비, 기계, 무기를 모두 직접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품도 제각각이었다. 볼트와 너트도 규격이 없었다. 모든 부품이 단 하나의 장비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방아쇠도 총열도 원래 제작된 총에만 맞을 뿐 다른 총에는 맞지 않았다. 그리보발과 그의 시종, 오늘의 몰랑은 파리에서 만난 토머스 제퍼슨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실행하기 위해 공을 들여 설득했다. 당시 연방정부는 발명가 엘리 휘트니에게 부품을 호환할 수 있는 총 수천 자루를 제작해달라고 주문한 상황이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북동부의 무기 개발자들은 총기 부품 표준화를 위해 기술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산업으로 좀처럼 퍼져나가지 못했다. 실례로 1885년 미국에서 대량으로 제작한 첨단 기계였던 싱어 재봉틀 역시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씩 만들어낸 제품이었다. 각각의 재봉틀 부품은 서로 호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바꾼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였다. 그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 촉진함으로써 자동차를 아주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그토록 갈망하던 성배를 찾아낸 것이다. 포드 시스템이 적용되고 나서 2년 만에 포드 공장의 생산성은 400% 이상 향상됐다. 근본적으로 대량 생산은 모든 부품을 호환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시간, 공간, 사람, 행동, 돈, 재료 등의 모든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낸다. 어떤 부분이든 예측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드는 단기 수익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부품을 호환할 수 있는 표준화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표준화가 이뤄지면 기술 전문가, 마감 작업 담당자, 수공업자들을 줄일 수 있고 임금을 아낄 수 있고 결과물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회사를 세울 수 있다. 다시 말해 호환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들면 호환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들 수 있다. 1925년에 본격적인 표준화를 위한 주사위가 던져졌다. 숙련도가 가장 낮은 노동자를 가장 싼 값에 고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재정적인 자살을 자초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적응하기 위해 훈련해온 노동시장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일한 시스템일까? 눈앞에 100원짜리 동전 400개를 쌓아놓았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하나의 종족으로서 살아온 10만 년을 상징한다. 동전 한 개가 250년에 해당한다. 자, 맨 위에 동전을 들어보라. 그 동전 하나가 공장을 중심으로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오늘날의 세상이 지속된 기간이다. 나머지 399개의 동전에 해당하는 세상에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상업, 경제, 문화를 바라보았다. 지금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은 인류의 전 역사에 비춰볼 때 지극히 새롭고 이례적인 것일 뿐이다.
불과 대여섯 세대 전만 하더라도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러 간다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낯선 개념이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우리 사회는 엄청난 격동의 시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세상을 바꿨다.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최근까지 인간이 되기 위한 핵심 조건이 아니었다. 우리는 문화적 쇠뇌를 당했다. 공장과 함께 우리 곁에 다가온 엄격한 서열과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자 최선의 길이라고 믿게 되었을 뿐이다. 예술과 열정의 시대. 비행기에서 나는 제크를 옆자리에 앉혔다. 제크는 2살짜리 꼬마다. 그 녀석은 비행하는 내내 자리에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찔러보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반응하고 실험하고 탐험했다. 한때 우리도 모두 제크처럼 행동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내면의 자유로움을 박제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한다. 제크의 행동, 즉 우리들 대부분이 잃어버린 행동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사냥꾼이었다. 농경이라는 기술을 발명한 다음에는 농사꾼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농사꾼이었다. 공장이라는 시스템을 발명한 다음에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공장 노동자는 시키는 대로 따르고 시스템을 지지하며 자신이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다. 그런데 공장이 산산조각 났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예술이다. 이제 예술가가 되는 것은 곧 성공을 의미한다. 실제로 공장 노동자들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역사는 예술가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 미래는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나 설거지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진정한 요리사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요리책은 누구나 살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요리사가 되는 법이 담긴 책은 찾기 힘들다. 화이트 칼라 노동의 신화. 화이트 칼라 노동자란 하얀 깃이 달린 셔츠를 입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곳은 공장이다. 물론 그들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다. 대신 연필로 글을 쓰거나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컴퓨터로 일을 처리한다. 옷에 기름때가 묻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점심시간에 먹는 패스트푸드 때문에 배에 지방이 들어차는 것을 걱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하는 곳은 공장일 뿐이다. 계획과 통제에 따라 일해야 한다. 성과도 측정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화된다. 아침에 출근하면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곳이 바로 공장이다. 중산층은 화이트 칼라 노동을 마치 구세주가 등장한 것처럼 여겼다. 더 이상 기계가 침범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기계는 2층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은 대신할 수 있어도 전화나 팩스를 받는 일은 대신하지 못했다. 물론 기계도 인간의 일을 야금야금 대체해왔다. 심지어 경쟁이라는 압박이 심해지면서 탐욕이 눈에 먼 기업들은 노동자를 기계처럼 다루고 또 기계처럼 행동하도록 요구했다. 작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매뉴얼로 만들 수 있다면 아웃소싱 할 수 있다. 아웃소싱 할 수 있다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끝은 무엇일까? 노동자들은 좌절감에 찌들고 개개인의 재능은 황폐화된다.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한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무의미한 정책을 만들고 기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환자를 진료한다. 처음부터 이걸로 들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이 책